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이 절정입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대구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엔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인데요. 이런 더위에 야외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죠. 더위와 싸우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대구는 기온이 벌써 30도가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대구 신암동, 바로 동대구역 앞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아침 9시 기준으로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었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오전 11시 기준 기온도 34도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말 그대로 극한 더위입니다. 대구는 오늘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2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이후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거나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요. 기온이 사람 체온을 뛰어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라고 판단될 때 발령됩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확산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뿐 아니라 경남 또 전남 광양에까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해 쉬는 게 좋습니다.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그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극한 더위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이 극한 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곳곳에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북창동 쉼터에 정영수 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요? 네, 아침 8시 반부터 배달 기사들이 이곳을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일한 기사들이 헬멧을 쓴 채 잠시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다 보니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기사들한테 이곳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마련돼 있고 기사들을 위한 얼음물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곳을 찾는 기사들은 더위를 식히면서 잠시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로 다음 일감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야외를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체력적으로 힘들겠군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무더위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지열까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죽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 흘려요. 일이 잡히지 않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보통 공원 말고는 사실상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동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냉방 설비가 갖춰진 쉼터를 모두 30곳 열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7월과 8월 두 달간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연장 운영합니다. 또 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도 열고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깐 서 있기도 참 버거운 날씨인데 한낮에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 건강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윤재, 정영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에 확인된 폭염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오전 6시 기준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2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8명입니다.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폐사가 확인된 가축은 모두 1,024마리로 돼지 101마리, 닭 923마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폐사 가축은 모두 30만 2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최고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에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추가 파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가동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도 3,700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 폭염특보가 강화됐는데요. 오늘도 영남은 38도, 중부도 체감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밤더위도 심해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직은 오전인데도 35도 넘는 곳이 많다고요? 네, 오전부터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은 이미 37.1도까지 올랐고 부산과 경주, 울산 등 영남 곳곳도 35도를 넘었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올라 대구와 경산은 38도, 영남 대부분 지역은 35도 이상,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서울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 영남도 실제 기온보다 1에서 많게는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11곳에서는 닷새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특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숙면 취하기가 참 힘든데 오늘 밤도 덥습니까?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밤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 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에 6.5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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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사람 잡는 폭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언제쯤이면 무더위가 꺾일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소미불 두 겹을 덮고 있다,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되면 그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기단이 하나는 지상에서부터 대기 중층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기단이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이 고온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는 티벳 고기압이 거대하게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기 중상층이 모두 뜨거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단의 영역이 접근을 하게 오면서 아마도 이제 일부 시각에서는 이게 두 개의 솜니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들끓으면서 어디로 피서를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언제쯤에 네. 폭염이 좀 꺾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장마가 끝난 지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폭염 페이지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쪽에 더위를 몰고 오는 기단은 지금부터 발달하는 시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언제까지 지금 이게 더위가 이어지고 언제쯤 해소될 거라고 전망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폭염이 꺾이는 기간도 확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밤에도 이제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에어컨 없이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대야도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는 그리고 또 길어지는 그런 추세라고요. 네, 작년과 재작년에 나타났던 열대야 발생 현상들을 보면 이 점차 이 열대야가 또는 폭염이 좀 더 빨리 찾아오고 이 9월 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오래 나타나는 등 점차 이 폭염과 열대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고 늦게까지 현상이 관측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 현재 폭염특보도 나날이 더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의 소나기 말고 더위를 좀 식혀줄 만한 그런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쪽에 접근을 하는 기압골이나 창층의 찬 공기 등 이질적인 현상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고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을 점유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어떤 체계적인 비구름대가 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지성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비 소식은 현재는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과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통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는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세훈 기자, 1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거짓으로 이미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를 했는데 특검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인 항소 기한은 선고 당일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인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더해 공직선거법 270조도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도 이어지죠? 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 예정돼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건물 뒤편 출입구로 소방 화재조사 차량과 경찰 과학수사 차량 등이 진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109시간이 걸려 화재가 진화되고 6일 만에 감식인데 불이 컸던 만큼 내부 안전진단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고 구조기술사도 동행해 감식에 앞서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재 현장 면적이 넓고 훼손 정도가 심해 오늘 감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감식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 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재로 인한 이재민도 여전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초등학교에 71명, 신현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 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친구들의 장난에 호응한 것뿐이라며 형량 낮추기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상당한 양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검찰은 장윤기의 포렌식 자료와 대화록 등
증거 185건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과거 지인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고 보낸 메시지와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관한 정황 등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생활기록부를 내세우며 수동적인 성격이라 친구들 농담에 맞장 붙인 수준이라며 주도성을 부인했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족과 함께 현장에서 피습을 당한 남학생의 증언도 나왔죠.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피해 여고생 부모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됐던 재판이라 취재진이 법정 밖에 있었는데도 부모의 오열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이 생명을 잃었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는데요. 비명을 듣고 온 남학생에게 장윤기가 119에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남학생이 직접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급소를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뒤에도 태어난 척을 하며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고 했던 정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4차 공판에서 곧바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관련 추가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박경정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를 보강해서 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수사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등 증시가 오늘 폭락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올해 8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며 한동안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죠? 네, 오늘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로 8번째인데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고 10시 33분까지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낙폭은 진정되지 않고 9%대로 내려 6,1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앞서서 가파른 하락세의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기업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ASML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대고 해당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는 순환 투자 논란이 재부각됐고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넘게 떨어진 2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3% 넘게 내린 15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2.97% 내린 742로 출발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65원을 기록했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1,470.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후반과
1,470원대 초반 사이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와 달러 실수요의 환율이 상승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화에 대해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과 기술주 하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생기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계감 속에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중국 반도체 대표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의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쳤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I regret that because it leaves me sort of without a significantly dramatic word to describe a company gaining almost 500% and becoming the Chinese mainland's most valuable listed company on its first day of trade.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000조 원대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nly 6.73% of the company's shares were freely tradable today.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hares locked up for periods ranging from 6 months to 3 years.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주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회 경선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이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어디로 갔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내놓은 길을 따라가겠다. 총리님의 정치적인 중요한 순간을 사모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정한 배우자이자 반려자일 뿐 아니라 동지였구나 싶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 부인 김정옥 여사가 오늘 또 함께했고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했는데 오늘 일정은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일단은 정청래 후보가 네. 충청권이 첫날 그 경선 지역이니까 그 예. 지역에 가서 인사를 했고 또 이해찬 총리가 충청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세종에 지금 은하수공원에 묻혀 계신데 그 곳에 가서 참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살아있는 역사죠. 대통령까지는 안 했지만 예. 총리와 당대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실적을 통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보였던 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책임 총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냈고 당시에도 실현과 개혁파 간의 아주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었던 경험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이념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체현하고 실천했던 분이 이해찬 총리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정신들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정청래 후보건, 김민석 후보건, 송영길 후보건. 예.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부분들, 정치를 왜 하는가에 예. 대해서 그 정신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청래 후보 고향도 충청이잖아요. 금산이죠, 금산. 예, 네, 그래서 금산. 어떻게 보면은 충청에서 스타트니까 첫 기선은 내가 좀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 예. 뭐 지금 당원이 155만 명이기 때문에 뭐 네. 지역에 의해서 뭐 편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개념으로 정말 실현과 개혁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계파 간의 싸움이나 정치 투쟁으로에서도 잘 전국을 이끌어왔던 이철수 총리의 경험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후보들끼리는 신천지 관련 공방이 치열합니다. 후보들끼리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당의 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불조심 외치면 방화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대가 뭐 신천지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당의 지금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가 또 우리 정당의 무슨 전당대에 개입했다고 수사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 신천지의 누구 최고 관계자가 아마 구속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자업자득입니다. 왜냐하면은 당 대표나 대권 후보 이런 걸 전당대회를 뽑는데 당원들한테 이제 많은 당원들이 뽑게 돼 있거든요. 예. 당원들이 누구냐? 150만 중에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팽팽한데 한 10만 명 정도만 내지는 한 5만 명 정도라도 어떤 표를 몰아줄 집단이 있으면은 정말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 구조가. 그런 구조 때문에 누군가가 이번 전당대에 우리가 어느 사람을 밀어서 우리가 그동안 민원사항을 해결하자라는 이런 이해와 맞물리면서 이제 개입했을 테고 아마 지난번에도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 일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우리 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네. 당 경쟁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일부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종교단체에 종교단체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50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100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사실 당원 투표율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5만이고 그중에 지금 표가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오가는데 여기에 5만, 2만, 만 명만 똑같이 움직여도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전당대 방식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는 없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원 주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당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당을 위해서 당비도 내고 헌신하고 선거운동 때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뛰었던 사람들은 자꾸 그 비중이 줄어들고 갑작스레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의 당권 주자나 대권을 좌우하게 된다면은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막 복수로 막 여야 정당원이 이중가입도 많을 겁니다. 예. 사실 정당원은
그 사람이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가 돼서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당이 가진 지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그런 기반 위에 뭐 당원 주권이라는 말로서 결국 이건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가 만든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 같은 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철저히 밝혀서 정말 정당의 일에 특정한 세력이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탁해서 개입한 일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네, 정청래 후보 측도 뭐 수사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대까지 이게 다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 얘기만 하다가 전당대회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신천지 관련해 뭐 신천지건 구천지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나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 조직적인 개입이 문제지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신천지여도 가입할 수는 그렇죠. 있는 거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입하는 것은 다 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 승패를 가름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개입과 결탁에 의해서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됐던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라든지 당대표 후보 시기라든지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신천지 논란은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천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들이 신천지 논란은 이제 검경 합수본에 맡겨놓고 본연의 민주당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 역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복지, 연금 개혁 등 주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당원들도 그래요. 이제 신천지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지루해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단하고 본래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며칠 내로 내가 확실한 증거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전략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전략 그건 뭐 각 후보들의 생각이겠죠. 신천지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공격하든지 어떤 후보 공격받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후보의 자유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면 이제 그 논쟁을 더 가져가는 것은 모든 후보들과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조정하고 그것은 검찰과 경찰의 합수본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양당 다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3자적 입장을 강조하시는 중립적인 김영진 의원님 논평을 좀 들어봤고요. 친민주당 입장입니다. 친민주당 입장.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레임덕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레임덕 온다.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전 당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묘소에 가서 했는데 사실 참 정치를 왜 저렇게 비정하게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김인수 후보는 정청래 전 총리의 대학 후배입니다. 아마 우리 시절에 사회학적 상상이라는 시라이트 밀즈라는 유명한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사회학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막 운동을 하고 정당에 들어온 것도 선후배 사이에서 연관이 있을 텐데 그 인간관계를 끊어서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내 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비정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레임덕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을 통합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적 의제를 앞질러 가자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말에 지금 여야 모두 전당대회나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나 현재 정당 운영 시스템에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을 농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파묘도 하고 아니 따지고 보면 더 가까운 사람끼리 이간질시켜서 이 사람은 내 편이다 그러고 이런 상황 그리고 죽자사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새 후보다 잘못하고 있다 그 다 얘기신가요? 새 후보 아니 이 지금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우리 정당의 구조가 문제다. 새 사람 다
나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뭐 이중당적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 당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예. 정당을 국가를 발전시키는 의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싸우는 전당대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걸 누군가가 제안해야 아마 저는 전당대에서 앞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과 예. 이게 뭐 당대표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왜냐? 당대표 한 사람에게 공천권, 당무 운영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 실제로 아마 걱정이 정청래 전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태평양 건너오기 참 싫을 겁니다. 지금 외직 갔다가. 왜냐하면 당이 지금 당권과 대통령과 이게 분리돼 생각이 서로 다른데 당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를 만드는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예.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옛날 비명 행사, 지명 행제를 번하니까 아, 이거 당대표 누구 되냐에 따라서 다음 총선의 공천도 걱정이고 전국의 운영도 걱정이고 왜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구조를 만듭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해찬 총리는 김민석 현재 의원을 정치에 복귀시킨 사람이에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 2002년 민주당 탈당 후 18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해서 그 당대표로서 그 김민석 그 당시의 전 의원을 국회의원 공천을 경선의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사실은 대학 선배이자 정치의 선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김민석 의원을 잘 가꿔주고 좋은 인재로 민주당에서 성장하라. 그런 격려의 말씀들이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게 저는 이해찬 총리의 생각이 지금 이해찬 총리의 사모님께서 그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큰 견제에서 보면 이해찬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송영길이든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가 훨씬 컸고 그 속에서 제가 본 이해찬 총리는 그 중심을 잡아왔어요. 한마디로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정치는. 나는 개량주의자다. 우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예.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좀 좋아지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경제 상황으로 가면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개량주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개혁과 실용파가 싸우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저는 이해찬 총리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다 해도 지금 중립을 지키실 것이다. 중립을 지켜서 네.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임덕 이야기 나왔단 말이에요. 레임덕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왜냐니까 네? 레임덕 이미 들어갔다고요. 이미 들어갔다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신천지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원이라고 민주당 150만 다른 당원 중에 만일 우리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 이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물으면 아마 한 60% 지금 여론조사 때 나와 있어요. 민주당 다수 당원들은 아니 대통령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형법 어떤 그 범죄 피해를 빨리 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겠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법 운영체계 근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중에 그 강경한 당원들은 아니 검찰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금수완박위에서 보안 수사권조차 1.1핵도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레임덕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된다면은 그 정말 1.1핵도 안 고칠 것이고 그러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 범죄 피해 구제, 범죄자에 대한 기소 전부 수렁에 빠질 텐데 그게 레임덕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건너오기가 두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 뜻이 강경한데 정말 물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이제 법무장관이 굉장히 최근에 힘들어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인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아니,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좀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뭐 박은정 의원들 이렇게 막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회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충격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 출범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사퇴할 결심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저희가 뭐 편집을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작년만 해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헬스맨 정성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성호 장관의 저 헬스 사진은 네. 10년 전 사진입니다.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10년 전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올린 거는 작년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올린 사진이었지. 예. 이게 근래 사진이 아니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경무를 수행하면서 이빨도 3개 빠졌고 뭐 여러 가지 그 아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제가 뭐 저도 가끔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상으로. 그래서 초창기 이제 정권을 교체한 이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검찰청을 중수청으로와 공소청으로 분할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형소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나의 할 일은 대략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아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치아가 뭐 빠지고 이런 거는 이 보안 수사권 논란 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건가요? 그 전부터 사실은 경무였죠. 사실 내란 계엄 그 이후로 재판들 그다음에 검찰청을 분리해서 중수청 공수처를 만드는 속에서도 엄청난 논쟁과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밤새워서 필리버스터하는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속 필리버스터 밤새우는 거죠.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은 교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 국회 본회의장이 법무부 장관석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적절한 게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 집권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잘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고심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추측을 하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그건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라서 정성호 장관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수청 공소청의 올바른 출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잘 정비돼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면서 그에 따르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대통령이 붙잡으면. 그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의원도 아니 그럼 그렇게 건강 안 좋으면 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난 정성호 장관의 고심이 사실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은 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신천지와 다 연결됐다 그랬는데 자 지금 아마도 몇 % 차이로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몇 %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지금 뭐 완전히 1.1억도 주지 말고 검찰에서 완전히 다 빼버려라 하는 이런 이제 강경한 지지 세력. 거기에다가 또 뭐 신천지 같은 몇천 표가 더 필요하면은 당대표에 정해질 텐데 지금 이게 사실 전체 국가 운영을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만 장말장 시대에는 경찰과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근대 사법 체계가 발전하면서 검찰이 들어왔거든요. 검찰이 피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혹시 보완할 건은 없는지 예. 또 경찰이 지금 밝혀내지 못한 지금 최근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허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 특사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한 나라의 그 기본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여당의 강경파들이 예. 이 문제를 정부를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으로서는 끝까지 막고 설득하고 해야죠. 물러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가 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뭐 대변해오고 있다 이런 해석도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검찰 개혁이란 부분들은 사실 저는 검찰이 자초한 업보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정치 검찰들이 만들어내는 업보에 의해서 지금 사실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저는 검찰권을 절제되게 사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대 범죄를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남겨놨거든요. 경제, 부패, 주요한 부분들. 그런데 그 법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등이라는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해석해 나가면서 모든 수사 범위를 넓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면 또 저렇게 권력 남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수사 기소의 분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네. 못 살피는 원인 제공을 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되지만 보안 수사권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기소가 임박한 사건, 거대 악이 빠져나가려고 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좀 더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로 가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7대 범죄, 아동, 여성, 청소년, 여타 문제에 관해서는 전권 송치라는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소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범죄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통과가 되겠죠? 여야간 예. 토론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고 네. 현재는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대통령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예. 대통령께서 예. 국회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의 논의에 국회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이 예.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공소청도 세우고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박찬훈 이제 위원장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민변회에서도 하시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발언권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논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정이 안 되면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그 정부의 건의안, 정부위원회의 건의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약 이게 이렇게 강행된다면은 민주당 정부가 임기 중에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지 않은데 예. 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정부 뭘 잘하든 그러려면 그 피해자와 이 사회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당대회 죽고 사는 당권이 되냐 마냐의 문제 이 강경한 여론이 한 20% 30% 표를 갖고 있고 뭐 이리 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전체가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진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으로 후속 조치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처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과드릴 것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원내대표께도 죄송스럽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당연히 저로서는 원내에서 이렇게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선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또 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제맥사를 잡는 거를 말리던 송은석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또 맥사를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송 대표의 의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화해했어요에 일단 물음표를 좀 달아놨는데 화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하고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선에 상임위 배정 문제 이거는 참 국회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는데 상임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는 과정에서 사실 원내 지도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 저 시간입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뭐 두 분 관계는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 특히 이제 보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은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코드 오브 컨덕트, 코드 오브 랭귀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선처를 바란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뭐 징계까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도 2020년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의 역할을 했었는데 원내 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와 함께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와 저희들이 배정하는 상임위가 틀리는 경우가 한 10%에서 15%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선 의원들이 좀 양해를 해주고 하면서 종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 경우인데 아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진 의원도 의원을 오래 하셨고 대구시장까지 역임하셨고 두 분이 다 원내대표직이라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왔지만 말은 말로써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내에서 저는 국회는 정치라는 역할인데 정치는 정치로서 해결해야지 그게 징계와 또 사법의 영역으로 가서 정치를 자꾸만 오염시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나 여러 윤리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조은희 의원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당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런 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양분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당사자 입장들도 중요하고 우선에 권영진 의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통감한다, 크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상임위 배정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은행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내 평생을 두고서 잘못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할 테고요. 지금 이 계기가 아무튼 정치에서 언어 또 어떤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분명 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번에 상임위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굉장히 인기 있는 상임인데 응모자가 없어서 응모자가 없습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큰 예산 사업이 그게 없어서 그런지 바람대로 되신 건가요? 바람대로 된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런 사태를 두 번 겪어보면서 저는 원하는 상임위가 있지만 원하는 상임위 안 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원내 지도부 건의 세워준다고 했다가 아무도 안 가는 상임위에 그냥 강제 배정 당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같이 계신 분들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다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영진 의원님은 또 행안위원장을 이번에 맡으셨기 때문에 두 분의 또 국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경남 양산은 벌써 38도까지 올라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은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서울 등 중부도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더위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 양산은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벌써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과 경주, 울산 등 영남 곳곳도 35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산은 38도, 영남 대부분 지역은 35도 이상,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서울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 영남도 실제 기온보다 1에서 많게는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11곳에는 닷새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특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심할까요?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밤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 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에 6.5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도 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 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질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질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폭염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이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집안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도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 속에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주간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 일대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되기 전까지 600여 세대가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경원 기자입니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은 덮개가 열린 채로 작동이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냉장고도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인덕션도 못 쓰고 불이 없으니까 주방에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죠. 그냥 이거 들고 나와서 붙이질 않은 거죠.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간
서울 서교동 일대 6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 땀을 뻘뻘 흘리며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깜깜하고 먼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시원하지. 한국전력은 새 변압기와 전선을 가져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 A씨 등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공주에 있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신풍휴게소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트레일러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금지 물질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와 삼성전자, 위닉스, 샤오미 공기청정기와 호환이 되는 시중 판매 호환 필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대명 필터와 메이저 필터, 발음 필터, 베스트 필터 등 4개 제품만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 수준으로 정품 필터의 81%에서 100%보다 낮았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샤오미 미에어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2 days ago.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 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대표적 경합 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ight now, they hav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And by the way, how good is our Navy with a blockade? How good? Not one boat gets in.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은 이번에도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는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면서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과 협상 복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가일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는 지금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방식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נדון בכל הנושאים שעל הפרק, בראשם איראן, וכמובן שהמטרה שלנו היא לשמור על ביטחוננו וגם להרחיב את מעגל השלום סביבנ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에 원유 시설을 공격받은 사우디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전술이 작용한 건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خارج اليمن وسوف نستمر فيها. نحن حددنا هدفا واضحا في هذه المواجهة وهو هدف فك الحصار عن اليمن سواء حصار المطارات أو الحصار السياسي.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But we're not involved with that. But we may, if they're a problem, we'll probably have to get involved.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영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새 관세와 관련해 자국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23일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USTR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오 대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만료된 전 세계 대상 10% 한시 관세와 비교해서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대상국은 적다며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경제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공무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규제를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오는 31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긴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대책 효과를 우선 점검하고 만약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요. 오전 회의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오늘 모두 소위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 여부는 오후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부터 안건 수설을 놓고 격론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의사 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국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오전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는데 오후 2시에 다시 회의가 속개됩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의결할 태세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은 오전 각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반대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돌고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 이어 전북으로, 송영길 의원은 연이틀 충청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아 의원은 폭력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온열 질환자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폭염의 원인과 온열 질환 예방법,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재호 교수님. 지금 뭐 한반도가 열돔에 갇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인 거예요? 한 세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온도가 가열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이래서 고기압이 마치 가마솥 뚜껑처럼 차지하면서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마가 거의 끝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하층에서 남쪽에서 더운 바람하고 서변한 바람을 불어넣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끝나면서 구름이 걷히니까 지표가 태양에서 덜 달구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표에서 열을 가열시키고 또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지열까지 뜨겁고 그다음 위에서는 눌러내리고 이래서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심각했을 때 이 정도의 경보가 발령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그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날 때는 주의를 경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이틀 동안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을 것 같으면 주의보, 그다음에 35도 이상 되면 경보를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 온도가 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점차 더 올라가서 당국에서는 39도 이상 되면 적각 행동의 온기라고 폭염 중대 경보를 갖다가 신설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이 지금 대낮에 거리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지금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름에는 원래 이 시기쯤 더운 건 맞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온열 질환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혈관도 확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아열대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면서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평균 기온이나 최고 기온 그리고 이 열대야가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요. 또 이 노인분들의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그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온열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가 오르게 되면 노인의 사망률이 2.2%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고령자분들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노인분들의 경우는 갈증을 느끼는 중추라든지 아니면 이런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30% 이상 한 34% 정도의 그 온열 질환자가 노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체온 조절 중추 자체가 조금 미숙한 7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만성 질환자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살펴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 나갔다 오면은 더위 먹었어 이러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더위 먹은 거랑 온열 질환인 거랑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더위를 먹었다 네. 이렇게 이제 열에 노출이 되면요 이렇게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고 심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갈증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살짝 이제 탈수가 되니까 어지럼증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오는 경우가 뭐 열탈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더위 먹었다 하는 정도. 근데 이게 심해져서 전해질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가 심해지면서 잠깐 이제 약간 정신을 잃는 그런 열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성되고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닫게 되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열대야 일수는 지금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열대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예, 우선은 뭐 지구온난화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 사실은 우리가 6월, 7월, 8월의 여름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기후학적으로 보면 5월 중순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도 여름이 되는 데서 여름이 거의 한 달 정도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다른 요인은 이 도시의 팽창입니다. 우리 숲으로 되어 있던 땅들이 전부 빌딩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도시 지역에서 열대야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아스팔트나 그런 게 영향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난 열기라든가 숲이 있으면 그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숲 있는 지역하고 우리가 아스팔트 있는 지역하고는 온도 차이가 10도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는 열대야가 운명처럼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해서 올해 더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훨씬 더 좀 심각한 겁니까? 네, 지금 그 기후학자들은 뭐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추정하기는 아마 올해가 가장 남은 인생에서 시원한 여름이 아닐까.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네,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워진다고 일단 그 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있다는데 온실가스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은 여름나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여름의 기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 뭐 이런 거 많이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또 저는 걱정이 젊은 분들 많이 뛰잖아요. 맞아요. 저녁에 보면 러닝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그냥 우리가 단순히 땀만 흘리는 경우에는 수분 보충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고온에 노출이 된 경우는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도 좀 위험한 상황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음식 섭취라든지 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 더위에 노출되는 걸 좀 피해야겠죠. 아무래도 12시에서 5시 사이는 외출을 하더라도 잠깐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양산 등으로 그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폐쇄적인 고온의 환경에서도 더 이제 또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해지고 한강에서 막 뛰는 분들 많거든요. 러닝 시간도 좀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때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좀 줄여서 좀 이게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은 시원한 새벽이라든지 밤 시간 이용해서 근데 사실 열대야에는 밤에도 덥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앞서 수분 보충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규칙적으로 먹으면 좋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총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게 사실 사람마다 체격마다 너무나 다르긴 한데요. 이게 특히 이제 운동량이 많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2리터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만 또 평소에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수분 보충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1에서 1.5리터도 괜찮은데요. 하루 기준이죠, 이거?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전해질 음료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길어진다고는 하셨는데 또 막상 더워지니까 이거 좀 언제쯤 끝나려나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측하세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9월까지도 갈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바닷물 온도가 우리 그 서해, 동해 또 북태평양 쪽의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더 온도가 높습니다. 예년보다요? 평년보다 더 높은데 그 1도, 2도는 별거 아닌데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온도를 1, 2도 오르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그 열을 가한데 쓰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볼 때는 뭐 9월까지도 늘 저희들이 그 폭염이라든가 열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변수가 있다면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 시즌이 되니까 혹시나 태풍에 의해서 또 뭐 열이 차단된다든가 뭐 그런 기회는 있지만은 뭐 통계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9월 말까지도 더위 이야기가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선선한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가을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겨울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겨울을 한 달 빼먹었다고 빼떨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 가을은 아마 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작 시간이 겨울 쪽으로 가고 끝나는 거는 또 여름 쪽에 뺏기고 이래서 아마 봄이 빨리 시작하고 빨리 여름으로 변하고 여름은 길게 끌고 가을도 늦게까지 끄는 겨울은 막 우리가 보통 3달에서 2달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말이잖아요. 지금 지금이 올여름 폭염의 절정입니까? 아니면 8월 초나 그때 더 더워집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동안은 좀 덜 더웠다가 더워지니까 처음 견디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아서 폭염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8월 달 내내 그 여기 못지않은 폭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8월 있습니다. 초 다음 주나 그쯤 되면은 더 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6월 말이 지나면 기온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으로 가지만은 뭐 저희들이 폭염 이야기하고 기준을 갖다가 열대야 25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찾아오면서 아무래도 옷이 얇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위고비나 또 마운자로 같은 어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부작용도 뭐 만만치 않게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적절한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날씬한 분들이 비슷한 용량을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실려가나요? 보통 이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탈수 증상 그리고 복통,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요. 또 환자에 따라서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췌장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종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투여를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췌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빈도가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을 하셨다든지 부주의하게 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췌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인슐린 때문인데요. 이게 GLP-1이 잘만 사용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일형 당뇨가 있다든지 췌장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췌장염에 고위험군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주사의 문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굶으면서 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 마운자로 맞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폭염일 때 무리하게 그걸 맞아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내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좋은 질문인데요. 여름에는 같은 킬로그램을 감량해도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게 탈수도 되고 체온 조절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여름에는 한 달에 2kg 이상 감량하지 않게 적절한 그런 속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끝으로 이거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휴가철이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렇게 더울 때 섭취하면 좋은 음식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물로만 섭취할 수는 없으니까 비타민C가 많은 복숭아라든지 키위 그리고 여기에 면역력 높이는 토마토나 브로콜리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항상 강조가 되잖아요. 뭐 오리고기라든지 두부, 콩국수 같은 요리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더위 좀 주의하시기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인파가 붐비던 음식 축제 도중에 총격이 벌어져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중 한 명은 체포되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That says 100K. Shooting. Oh shit, right here. Get down.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엔 2살 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We suddenly heard some firecrackers, what I thought were firecrackers, and people started yelling, shooter, shooter, and there was like a stampede of people just running. I heard about, I'd say,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 looked to my left, I saw at least one individual with a switch, semi-automatic. I saw another one that was two. 2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1명은 체포했고 다른 1명은 추적 중입니다. So this was a shootout inside of Seattle. There were two people who we believ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31.2도까지 올랐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양산은 현재 39도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영남 지역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대구 등 영남 10곳과 정남 광양에는 닷새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는 폭염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데프리카에 이어 이제는 경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북과 경남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대구와 경산은 한낮에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3도, 청주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에는 기습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으니 소나기가 내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당분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더욱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채영입니다. 뉴스다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